제 이름은 이현우입니다. 올해 43, 결혼한 지는 9년이 되었습니다. 아내 수진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 만에 결혼했고 지금은 7살짜리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결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둘이 함께 월세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 지금은 수도권 아파트에 정착했고 아내는 육아에 전념하면서 저는 직장에 매진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말수가 줄고 집안일도 예전처럼 꼼꼼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도 예전처럼 반가워하며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좀 피곤해 보여. 응,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그런 말을 할 땐 항상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은 어디 다른 데 있는 듯한 느낌. 그래도 전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감정이 조금 무뎌질 수도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계속 생겨났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엔 낯선 화장품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속옷도 평소에 입지 않던 스타일로 바뀌었죠. 물론 여자로서 스스로를 가꾸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평소 꾸미는 게 귀찮다며 아이라이너도 잘 안 긋던 사람이 출근길마다 눈꼬리를 세우고 립스틱을 챙기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점심 이후엔 집에 있었는데 요즘은 항상 일정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임이 좀 많아. 애 엄마들끼리 수다도 떨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와야지. 그 말도 처음엔 그냥 믿었습니다. 아이 유치원에서 만난 엄마들끼리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임이 너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외출이 이젠 거의 매일처럼 되어갔죠. 하루는 거실에 있던 아내의 핸드폰으로 문자 알림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당연히 무심코 보려던 찰나 아내가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거 보지 마. 그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문자 알림을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순간 움찔한 듯한 그 눈빛.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확 와닿았습니다. 왜 그래? 그냥 누구 왔나 했지. 미안, 그냥 깜짝 놀랐어. 그날 이후 아내는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들고 갔어요. 심지어 아이 앞에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걸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친구들이랑 모임 간다고 했잖아. 그날 1박 하고 올게. 그 말에 잠깐 멍해졌습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외박한 적 없는 아내였습니다. 아이를 두고 외박을? 그것도 친구들이랑 워크숍이라니요? 모임? 어디서? 강화도 쪽이래. 친구들이 펜션 잡았다고 들었어. 근데 왜 굳이 외박을 해? 당신도 좀 나를 믿어줘. 맨날 애 보고 집에만 있었는데 하루쯤 나 좀 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단단한 불신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밤 딸아이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아저씨랑 전화했어. 아저씨? 응. 웃으면서 말했는데 목소리가 달랐어.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냥 삼촌 같은 사람이겠지. 일 이야기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웃어넘기려 했지만 속은 이미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외출 스케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나간 시간과 돌아온 시간, 핑계로 된 장소, 복장, 행동 모든 걸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 외박 당일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아내는 그날 진짜로 여행 가는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말리고 금방 다녀올게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그녀가 떠나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차를 몰고 빠르게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진짜로 그녀가 말한 펜션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주차장에 도착한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차량 한 대. 아내의 차였습니다. 차량 뒷좌석에는 정장 상의를 벗은 남성용 옷이 걸려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너무도 분명한 현실이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부정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걸 직접 내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차량 뒤 유리에 걸려있던 셔츠, 남성용 정장 자켓, 그리고 수진의 가방 옆에 놓여있던 테이크아웃 커피 2잔. 한 잔은 반쯤 비어 있었고 또 한 잔은 빨대가 꽂힌 채 방금 전까지 누군가 마시고 있었던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고 손끝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펜션 입구 쪽에서 낯선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다소 말쑥했고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온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 수진이 그 남자의 팔을 잡고 자연스럽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아내는 머리를 넘기며 익숙한 손길로 그 남자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내는 지금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는 가족으로, 그와는 연인으로. 돌아가는 길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는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고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노트북을 꺼내 캘린더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했던 날짜, 그날의 경로, 행동, 복장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직감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저는 증거를 준비를 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수진의 차량에 소형 GPS 기기를 부착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이었죠. 그리고 집 안거실 시계 뒤편에 작은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용하는 거실인데 만일 아내가 전화를 받거나 무심코 흘리는 말에서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문 잠금에 얼굴 인식까지 걸려 있었거든요. 아내가 샤워할 때 화장실에 가져가지 않는 날을 노려야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아이를 재운 뒤 샤워하러 들어갔고 핸드폰은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잠금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운 좋게도 그날 수지는 잠금 해제를 풀어둔 상태였죠.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사진첩이었습니다. 최근 삭제된 항목까지 포함해서요. 펜션 내부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그 남성과 나란히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게 찍힌 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남자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였지만 눈빛과 자세, 체형만으로도 그가 아까 그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톡 채팅창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장민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음엔 호텔로 가자. 거긴 너무 추웠어. 자기 오늘 화장 완전 예뻤어.
남편한테도 이렇게 하지. 그 인간한텐 미안하지도 않아. 그냥 애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조금만 더 모아서 같이 살자. 우리만의 집에서. 그날 대화만 60줄이 넘었고 그 중에는 사진, 위치 공유, 이모티콘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온 여자가 매일 아침 아이를 깨우며 사랑해라고 말하던 여자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게.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 점점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몇 번 언급했던 사람,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한다던 이름. 장민혁. 그 사람은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수진 곁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GPS 기록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진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같은 장소를 방문하고 있었고 그 위치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둘째는 사진 자료 정리. 핸드폰에서 확보한 사진 외에도 위치 기반 SNS에서 수진의 활동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만 공개로 사진을 올려두었지만 과거에 연결됐던 계정을 통해 몇몇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와 찍힌 그림자 사진, 차 안에서의 손 사진, 그리고 가끔 올라오는 의심스러운 문구들. 오늘은 좀 미안한 날. 하지만 더 사랑한 날. 함께 있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유일한 사람. 그 글귀들이 하나같이 날 향한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침이면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고 저녁이면 웃는 얼굴로 식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웃음 뒤에 있는 완벽한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온 9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을 하니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된 거였습니다. 그날은 평일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 도시락을 챙기며 말했죠. 오늘은 운동 끝나고 친구랑 점심 약속 있어. 오후엔 늦을 수도 있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전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모든 동선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운동을 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점심은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 먹을 거라는 것도, 그리고 오후에 어딘가로 사라질 거라는 것도요.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고 나서 10분쯤 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차량이 향하는 방향과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그녀의 목적지를 미리 예측한 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차를 세워두고 근처 카페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위치는 오피스텔. 그녀가 지난 한 달간 반복적으로 드나들던 장소였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주에도 모두 같은 장소. 카페 창가 자리에서 오피스텔 입구가 보이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조금 있자 수진이 등장했습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 후인 척 모자를 눌러쓴 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드키가 아니라 암기한 번호로요. 이곳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20분쯤 지나 제가 의심하던 남자 장민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간편한 슬리퍼에 반팔티, 손엔 아내가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커피. 그는 문을 열고 아내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둘은 서로의 허리를 감싸 안더군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눈앞에 있던 커피잔이 덜덜 떨릴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뜨거운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고 어디선가 그만해. 여기서 멈춰라는 속삭임과 지금 이딸 들어가서 끝장을 바라는 외침이 동시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이성을 붙잡고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입구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웃는 모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수진의 손. 민혁의 팔에 기댄 수진의 얼굴. 그리고 애정 장면. 그 모든 순간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장면들이었죠. 그날 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고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운동 힘들었어? 응. 근육통이 좀 있네. 당신은 오늘 어땠어? 괜찮았지. 집안일 정리하고 시간 보냈어.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대화가 오갔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제 양심에 대한 모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내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나간 사이 저는 그녀의 노트북과 태블릿, 핸드폰 백업 데이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이클라우드와 구글 포토에 남겨져 있던 여행지 사진, 영상, 음성 메모, 그리고 삭제된 메시지까지 복구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아도 될까? 미안해, 자꾸 내 남편 생각나서 찝찝했는데 이제 괜찮아. 그녀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아내는 죄책감 따윈 없었습니다. 단지 불편함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불편함조차 민혁이 달래준다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들에겐 저라는 존재는 그냥 이혼 타이밍을 고민하게 만드는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주말 전 마지막 확인을 위해 민혁의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대로라면 그는 소형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보니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민혁은 평소 회원들에게 유부녀 클라이언트들한테 인기 많다며 장난처럼 말하고 있었고 수진과 찍은 셀카도 자신의 사무실 책상 뒤에 살짝 숨겨놓은 상태로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귀는 사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여행 간 뒤 찍힌 인증샷도 센터 인스타그램에 가려서 올라와 있었더군요. 풍경 사진 뒤 그림자 실루엣. 그건 제 결혼 사진 속 수진의 실루엣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마주 앉혔습니다. 조용히 노트북을 켰고 하나하나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CCTV 영상, 펜션 장면, 장민혁과 나눈 대화 복원 기록, 오피스텔 출입 로그, 호텔 예약 내역, 아이와 있을 때조차 몰래 전화하던 녹음 파일. 그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앙다물고 숨을 쉬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언제부터야? 언제부터였냐고. 1년 정도 됐어. 왜? 당신은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맨날 일에만 빠져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뭘 두려워하는지도 몰랐잖아. 그녀의 변명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그건 불륜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더는 설명하지 말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이 방에서 잠을 잤고 전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할 것인지, 법적 절차는 어떤 순서로 밟을 것인지, 아이에겐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기만입니다. 그에 걸맞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각자 방 쓰자. 앞으로는 부부로서의 일상은 없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깨기 전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파국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걸요. 첫 번째로 움직인 건 변호사 상담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법무법인을 검토하고 상간 소송과 이혼 전문으로 평가가 높은 곳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면담 당일 저는 증거 자료를 모두 정리해 USB로 제출했습니다. 펜션과 오피스텔 출입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백업, 호텔 영수증과 예약 내역, 민혁의 직장 정보,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얼굴이 함께 나온 사진. 변호사는 자료를 조용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강력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 남성이 유부녀인 걸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죠? 상대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죠. 자녀 양육권도 현재 정황으로 봐선 남편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으로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변호사 상담 결과 공유. 우리 이혼하자.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아. 변호사 상담했고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 내가 먼저 민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딸을 중심에 두고 남은 시간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아니라면 법원에서 보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난 뒤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평온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속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차가운 위로 같은 거였죠. 그날 밤 아내는 제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쪽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이든 아니든 그건 저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민혁의 주거지 및 사업장 출입 영상을 수집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사설 탐정을 의뢰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빨랐습니다. 단 4일 만에 그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과거에도 유부녀와의 관계로 상간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진술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분노는 감정을 넘어서 행동의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상간소송 대상자 장민혁에 대한 소장도 같이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예고 없이 송달이 갈 것이고 그 순간부터는 피해자인 척할 여지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이 접수되고 정확히 이틀 뒤 그놈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모르는 번호였고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그가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목소리로 전화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여보세요? 이현우 씨 맞으시죠? 혹시 그 수진이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어떤 오해죠? 호텔 들어가는 장면, 팔짱 끼고 애정행각 펼치는 영상. 그게 오해입니까? 상대는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고 곧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수진 씨가 결혼 생활이 사실상 파탄났다고 남편분이 거의 따로 살다시피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이랑 같이 사는 남편이 따로 산다는 소리를 믿었어요. 법정에서 그 얘기 꼭 다시 해주세요. 판사님도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리고 전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 제게 직접 사과하거나 설명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메일로 딸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가고 싶다며 내용 증명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딸과의 평소 관계, 등하원 기록, 급식 준비, 학교 행사 참여 사진들 모두 제가 직접 했던 것들. 수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저는 단 한순간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4주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말을 아꼈고 민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분류는 맞지만 진심이 아니었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고 재판부는 즉시 다음 심리를 지정하며 증거 영상 일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재판은 총 3번의 심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륜 사실 인정과 영상 증거 제출, 두 번째는 민혁 측의 반론과 수진의 진술, 그리고 세 번째 판결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 손은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닌 원칙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은 내가 아닌 그들이 지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장민혁은 원고 이현우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배우자인 김수진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하므로 자녀 양육권 및 친권은 원고에게 단독 부여한다. 이혼 청구는 인용한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수진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판사님께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습니다. 민혁은 끝까지 소송을 질질 끌며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월세 오피스텔 거주, 차량 리스 정보, 수진과의 여행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통해 위자료 지급 능력은 충분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민혁은 강제 집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채권 압류, 신용등급 하락, 결국 피트니스 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금방 퍼졌고 유부녀랑 놀다가 인생 조진 놈 자기 입으로 도덕 얘기하더니 그렇게 평가가 갈수록 추락했습니다. 센터 회원들이 대거 이탈했고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도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그녀는 판결 직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친정 부모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딸 벌 받을 짓 한 거 맞아. 하지만 아이 많은 좀 전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정서에 더는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 본인의 삶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시죠. 딸은 그 후로도 엄마를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이 얼굴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매일같이 감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가 민혁과 계속 연락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이 위자료 지급 이후 경제적으로 몰리자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지경 됐는데 너라도 나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내는 그런 그에게 점점 실망했고 결국 다시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내가 SNS에 올린 글이 제게 지인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후회는 늦게 온다. 그땐 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을까? 이제 남은 건 아무도 없는 방과 조용한 침묵뿐이다. 그녀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친정에서 지내며 아이도 남자도 가정도 모두 잃은 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다시 나를 찾는 중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웃는 얼굴로 아빠 하고 달려올 때면 모든 고통이 잊히는 듯 합니다. 아이와 함께한 첫 여행, 처음으로 만들어본 도시락, 유치원 운동회에서 아빠 혼자 뛰던 그날 이 모든 순간이 제가 살아야 할 이유이자 복수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불륜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하나 계획된 선택이고 그 선택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저는 끝까지 지켜봤고 법이 제 편이 되어주었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